진짜가 나타났다. 스트리트 능력자들 19일 공개합니다. 독학으로 모모 만든 아빠. 2020년 중국 윈난성 쿤밍시에 사는 30세 쉬 웨이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오 양은 앞으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오 양이 희귀 유전 질환인 맨캐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구리 함유 요소의 기능 저하로 혈청구리 농도가 낮아지며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장애 질환으로요. 치료가 쉽지 않아서 3살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슈웨이는 2살 난 아들의 자라는 모습을 볼수록 걱정만 깊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에서는 저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예요. 완치는 아니지만 맨캐스 증후군 증상을 완화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워낙에 희귀 질환이다 보니 당시 중국 내에서는 그 약을 취급하지 않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하늘길까지 막혀 슈웨이는 약을 구하러 해외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코로나19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었겠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진짜 부모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슈웨이는 어느 날 직접 맨캐스 증후군을 완화시키는 약을 제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약을 직접 만드는 게 가능해요? 약사가 아닙니다, 이분. 네. 아니 아니, 약사여도 가능할까? 전문가들이 다 투입이 돼도 만들기 힘들다는 게 약인데. 그렇죠. 이 사람 무슨 뭐 화학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 슈웨이는요, 평범한 사업가였는데요. 때문에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슈웨이는 오직 아들 하오 양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집 한쪽 다용도실을 실험실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장비와 원료를 구해와서 연구에 돌입했고요. 대부분 영어로 된 논문들을 번역기로 해석해가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그가 읽은 논문만 약 600편. 우와. 영어로 된 거예요. 와. 아들에 대한 사랑인 거죠. 예,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죠. 오죽하면 약을 직접 만들겠다고 하겠어요. 아니 근데 비전공자인데 뭐 논문 사실 본다고 이해되나요? 자, 모두가 이렇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단 6주 만에 약 제조에 성공하게 된 슈웨이.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약을 투약한 하오 양. 2주 만에 병세가 호전됐고요. 우와. 의학계에서도 이 약이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6주 만에? 야, 이게 뭐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결국 이제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과 간절함이 뭔가 어떤 능력까지 끌어올린 게 아닐까. 맞아요. 아니 이 사람 제대로 이 분야를 배웠으면 노벨 화학상 탔겠는데요? 이외 한 국제 생명공학 연구소는요. 슈웨이를 연구소에 채용. 함께 맨캐스 증후군 유전자 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당연히 모셔갈 것 같은 게 네. 이분보다 간절하게 이 병을 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논문 그렇죠. 600편 누가 읽어봤겠어요? 누가 읽어봤겠어요? 야, 부모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초인적인 어떤 힘 덕분에 그리고 본인 또 재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었겠죠. 예.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저런 결과가 나왔나 봐요. 주식계 전설이 된 모모. 저를 비롯해 많은 개미들이 꿈꾸는 주식 대박의 꿈. 그런데 일본에서 투자금 약 700만 원으로 1,500억 원, 약 2만 배의 수익을 기록.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롤모델로 꼽히는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주식계 전설 가타야마 아키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주식의 주자도 모를 뿐더러 원래 직업은 백수. 그것도 세상과 담쌓은 게임 페인이었습니다. 2001년 대학 진학 1년 만에 자퇴한 뒤 무려 약 4년간 게임에만 몰두하던 그. 그런데 2005년 페인 같은 삶을 살던 아키라의 내면에 숨겨진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주식이라? 이거 게임처럼 재밌겠는데? 어느 날 평범한 남성이 주식에 뛰어들어 성공한다는 내용의 드라마를 접하게 된 건데요. 그는 아르바이트로 번 시드머니 65만 엔을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게임 페인이 드라마 한 번 보고 주식에 투자한 거잖아요. 네. 야, 이게 싫어요. 근데 참고로 게임을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래도 뭔 연관관계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게임? 우리나라에도 프로게임 이렇게 많은데 주식으로 다 성공했나요? 우리 동네 PC방에도 게임 아니잖아. 프로게이머들 많아요. 근데 그게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키라는 마치 주식을 게임처럼 즐기며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요즘에 엔터보다 IT 업계가 괜찮네. 반도체 쪽에 스탯 찍어야겠다. 게임 공략 읽고 공부하듯 매일매일 기업의 공시 정보를 살폈고요. 처음엔 게임 속 최정예 탱커들 같은 인기 종목 위주로 치고 빠지는 단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전 세계 금융 위기와 주가 급락을 부른 리먼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게임 서업종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아키라는 남들과는 달리 위기를 기회로 여겼고요. 오히려 싼 가격에 주식 아이템을 겟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구마구 매수. 마치 게임에서 전략을 변경하듯 장기 투자로 작전 변경까지 하며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의 투자 자산을 가진 주식의 신으로 등극했고요. 우와. 투자 회사에서 서로 모셔가려는 주식계의 미다스 손이 됐습니다. 게임도 진짜 전략적으로 팔려면 그렇지. 그 안에 있는 네. 아이템, 캐릭터 네. 다 공부해서 상성 막 맞추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잘했다는 게 이게 운이 좋은 게 아니야. 공부를 한 전략적으로. 결과가 나타난 거네. 사실 이제 보면 이제 게임 페인 같습니까? 성공한 투자자 같습니까? 저는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보입니다. 꿈의 날개를 달게 된 모모. 이번 특종은 SNS에 공개되자마자 무려 350만 뷰를 기록한 노래 한 곡입니다. 오, 뭔데 350만 뷰요? 셀린 디온의 원곡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음향이 안 좋아서 그렇지 노래는 되게 잘하는데. 방금 들으신 노래의 주인공은 아프리카 가봉 리브르빌에 사는 17살 소년 사무엘입니다. 남자요? 소년이요. 예. 변성기도 지났을 거 아니에요, 17살이면. 그러니까 청아하게 어떻게 이게 맑은 소리가 나지? 자, 이렇게 출중한 노래 실력을 갖춘 사무엘은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가수를 꿈꾸고 있었지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을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노래를 사랑한 소년 사무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틈이 노래 연습에 몰두.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 너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 그거 한번 불러주라. 친구의 부탁에 사무엘은 복도 계단을 공연장 삼아 평소 좋아하던 가수 셀린 디옹의 The Power of Love를 불렀고요. 사무엘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친구가 이 모습을 촬영해서 SNS에 업로드. 그의 맑은 목소리와 가창력에 듣는 순간 소름, 기적의 목소리다. 신이 내린 천상의 목소리야. 많은 누리꾼이 감탄하며 폭발적인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대단한 톤이죠, 톤이. 네. 그리고 영상을 본 셀린 디옹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언젠간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노래하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가봉 방송에도 출연하게 됐고요.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러브콜까지 받으며 여전히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대로 노래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저 정도면 사실 상당히 많은 걸 타고났네요. 조금만 더 전문적인 트레이닝 그리고 뭔가 지원이 있다면 진짜 세계적인 가수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들썩이게 한 모모 발명가. 야, 오늘은 또 오 기자가 감이 좋네요. 나 오늘 왜 이래? 이게 인생이 참 부메랑이에요, 그죠? 아직은 뭐 결과를 보기 전입니다. 자, 이 두 기자님께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맨날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상한 거 시키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엔 제대로 된 거예요. 자, 제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수돗물 상태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두 기자님께서 이 수돗물의 유독 성분을 검출하는 기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검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도 얘기해, 그거는. 검출 장비를 어떻게 만드냐고. 잘 만들어야죠.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한 개인이 만들 수 있나요? 자, 프리한 식구의 공식 엘리트 두 기자들도 불가능했던 이 일. 겨우 반성하세요.
11살 소녀 기탄잘리 라오는 해냅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때는 바야로 지난 2014년 미국 플린트시의 식수 오염 사태. 식수 공급원인 수도관이 부식돼 수돗물이 납성분으로 오염되면서요. 최소 12명이 사망, 주민 수만 명이 납에 중독되는 끔찍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에서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라오는요. 플린트시 주민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아무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어. 즉각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찾아 곧바로 행동을 개시.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어려운 전문 용어도 많고 설계도 복잡했지만요. 척하면 척, 단박에 이해한 라오. 그 결과 몇 번의 연구와 실험 끝에 라오는 겨우 11살의 나이에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해 물속의 납성분을 손쉽게 감지하는 휴대장치, 일명 테티스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야, 저게 되는 거야? 테티스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뭐 와. 저런 어떤 뭐 탄소 나노 튜브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 탄소 나노 튜브로 납성분을 어떻게 검출하지? 어린 소녀가 내놓은 이 획기적인 발명품에 과학계도 깜짝 놀랐고요. 이 일로 라오는 미국 최고의 젊은 과학자상 수상, 환경보호 대통령상 수상, 일약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진짜 꼬마 에디슨 과학자 따로 없네요. 저 아이의 미래가 너무 기대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라오의 능력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끝없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라오는요. 마약 중독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기기 에피온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폭력을 감지할 수 있는 카인들리라는 서비스까지 잇따라 발명. 그 결과 지난 2020년 미국 유명 시사주간지에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는 등 어린이 과학자로서 당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기자님 12살 때 뭐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12살은 6학년인가? 5학년인가? 6학년인가? 5학년. 5학년. 아, 5학년 때 저 이사 갔어요. 저도 5학년 때 그냥 전학 가서 열심히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전학 간 거밖에 기억 안 나요. 네. 오랜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반적입니다. 12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 미국에 사는 소년 잭슨은 2년 가까이 놀이터 대신 집에서 이것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잭슨이 12살이던 2018년 1월 드디어 완성한 작품은 바로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할 때 생긴 에너지를 전력 등으로 활용시키는 장치, 핵융합로입니다. 에이, 말도 안 되네. 아까 뭐? 납 검출 장치? 핵융합로! 핵융합로, 핵융합이라는 말도 이거는 모를 텐데. 저는 좀 믿음이 안 가요. 전 믿음이 안 가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100번 것 같아요. 양보해서 아까 탄소 뭐 그거는 나노 볼 수 튜브는 있다고 보는데 핵융합로 어떻게 만들까? 핵융합은 우리에게 제일 친근한 건 태양이잖아요, 태양. 이렇게 반발하는 게 정상입니다. 핵융합로를 통해 얻은 핵융합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과는 달리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수십억 년간 태양이 타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핵융합 때문인데요. 현재 전 세계 네로라 하는 저명한 과학자들이 미래 인류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융합으로 인공 태양을 만드는 연구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겨우 12살 어린 소년이 그것도 집에서 직접 핵융합로 제작에 도전! 무려 1억 도에 달하는 핵융합 실험에 성공한 겁니다.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잭슨은요, 겨우 10살 때 최연소 핵융합로 제작자? 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14살 때 핵융합로를 만들어 화제가 된 테일러 윌슨의 이야기를 알고는 자신도 핵융합로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건데요. 보통 저때 동네에서 제일 구슬을 잘 친다거나 아니면 축구를 제일 잘하고 싶지. 핵이면 뭐 핵노잼 이런 얘기나 하고 다니지 무슨 핵융합로를 네, 만들어. 안 써 요즘에? 핵간지 안 써? 핵간지? 아니 어디서 꼰대 냄새 안 나? 잭슨의 부모는 과학자도 아니었고요. 단지 어린 잭슨이 10살 때부터 핵융합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독학. 잭슨의 아버지 크리스는 아들의 놀이방을 핵융합 실험실로 개조해주고 펌프나 진공 부품 같은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2년여간의 노력 끝에 12살 잭슨의 핵융합 실험은 대성공!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과학계가 들썩였고요. 핵융합 연구자인 리처드 폴이 잭슨의 핵융합로를 검증한 끝에 잭슨은
기네스북 최연소 핵융합로 제작자에 등극했습니다. 나는 저런 걸 보면은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 천재? 전생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환생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게 가능하지가 않거든 사실. 인터넷 보면 우리도 오늘부터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럴 수 있나 봐요. 난 저걸 검증한 과학자도 되게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좀 허무한 마음이 들었을까. 하기 어렵겠다는데. 자기는 진짜 한 20년 공부했을 텐데. 이런 걸 보면 천재는 좀 타고나는 게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환생이라고 봐요. 아인슈타인의 환생이다. 자꾸 없는 얘기 하지 마. 아니 이게 난 못 믿겠습니다. 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모모 팔다가 재능 발견한 소년. 이번 특종은 2018년 화제 인물로 떠오른 한 스트리트 능력자의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これはわかりません。 これはイコイチドロお姉さん 일본어죠. これは 아까 이전엔 다른 말이었죠. 어느 불어였습니다. 능력자인가 보다. これはペア可愛いね就是น้องอันนึงกระเป๋าผีนึง เอา 인간 번역기네. แม็กเนกแม็กเนก แมกเนต 우선 영상 속 주인공은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의 불교 사원 타프롬 앞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14살 캄보디아 소년 툭 살릭입니다. 살릭은 모국어인 크메르어를 포함해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캄보디아 스트리트 언어 능력자입니다. 살릭의 주특기인 중국어 실력 직접 확인하시죠. 你要买一个啦5个2美金买一个我唱歌 와 성조도 지켜. 我们不一样每个人都有不同的境遇 가사를 바꿔서 노래하는 거예요. 买东西给你我们不一样睡着 근데 중국어는 진짜 뭐 외우고 뭐 그런 건 아니네. 이제 완전 소통이네. 완전 소통하는 거예요. 살릭은 사교육 전혀 받아본 적 없습니다. 对吗 살릭은 오전에 학교에 갔다 온 뒤에 오후엔 어머니를 도와 거리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면서요. 아저씨, 피리가 중국어로 뭐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가방은 스페인어로 뭐예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관광객들과 수다를 떨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독학한 겁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스트리트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살릭의 모습을 2018년 11월 한 관광객이 촬영해 SNS에 업로드.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진정한 언어 능력자, 살릭을 위한 생활비, 교육비 등의 후원이 이어졌고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살릭은 중국 학교 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됐는데요. 정말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 살릭은요. 나중에 커서 캄보디아와 중국의 교류를 돕는 유망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말 이 스트리트에서 발견된 재능으로 뭐 외국 유학까지 가게 됐다는 게 진짜 이 친구한테는 정말 잘 됐네요. 저 열정이면 나중에 정말 엄청난 또 셀럽이 돼서 우리가 또 소개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이 형 진짜.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기록이나 깨지. 그치, 애매하게. 뭐야 이게. 아, 2020년 7월 한 소년의 발레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어머, 저 미끄러운데 우와, 왜 이렇게 잘해? 이 영상의 주인공은 나이지리아의 11살 소년 마두 음소마 앤서니. 5살 때부터 노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춤을 출 만큼 천성적으로 발레를 사랑했던 마두는 동네 무료 발레 교습소에서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환경은 열악하지만 발레를 향한 마두의 열정과 재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마두에게 춤을 출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무대. 딱딱한 시멘트 바닥, 비 오는 궂은 날씨도 마두의 열정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변변한 토슈즈, 연습복 하나 없었지만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가리지 않고 점프와 턴 동작을 반복하며 연습을 이어갔는데요. 앞서 보셨던 영상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어김없이 연습을 하는 마두의 모습을 교습소 선생님이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서 저렇게 안정적인 턴을 돌다니 정말 대단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하는 이 소년이 저에겐 열정이라는 감정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어요. 마두의 연습 영상은 코로나19로 지쳤던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줬고요.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며 세계 곳곳 발레 교육 기관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그중 미국의 한 유명 발레단은 마두에게 뉴욕의 발레단 산하 무용학교에 장학생 입학까지 제안. 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교습으로 수업을 시작해야 했지만 이번 계기로 마두는 전문적인 발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요. 어머. 아직 남자 발레 무용수가 없는 나이지리아의 희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야. 아까도 우리는 다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맞아요. 비에 젖은 몸으로 발레 심취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낀 거죠. 네. 현실판 빌리 엘리어트로 불리며 희망과 꿈을 선사한 마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발레를 하면 황홀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발레리노의 꿈을 이뤄서 여러 나라에서 꼭 공연하고 싶어요.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순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지리아 최초의 발레리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종은 늦은 나이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 제2의 인생을 펼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영국에 거주하는 버나드 비비. 지난 2015년 아내와 사별한 비비는 슬픔을 잊을 수 있는 무언가가 간절히 필요했는데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소시적인 아내를 단박에 사로잡았던 라틴 댄스. 젊은 시절 취미 삼아 잠깐 스텝 좀 밟았던 기억이 떠오른 건데요. 비록 그동안 전기 기술자로 근무하며 춤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지만 비비는 기분 전환을 위해 탭댄스 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탭댄스를 배우기에는 너무 뻣뻣하신 것 같아요. 대신 그 유연함을 기를 수 있는 발레 어떠세요? 당시 비비의 나이는 71세. 발레 수업 학생 30여 명 가운데 비비는 천일점, 유일한 70대 노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생전 처음으로 발레를 배운 비비. 그런데 말입니다. 1, 2, 3, 4.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비비님이 우리 반 우등생이세요. 몸 안에서 샘솟는 댄스 본능. 비비는 71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발레 초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발레의 발자도 모르셨던 비비는 일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본인의 놀라운 재능에 푹 빠졌고요. 발레를 배운 지 4년 만인 2019년도에는 영국 왕립 무용학교 발레 시험에서 무려 동상을 수상. 당당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은상과는 단 3점,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아니 70대의 나이에 발레에 도전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무슨 대회에서 상을 탔다는 건 더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70대 발레리노 비비의 비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비는 더 높은 단계의 시험을 목표로 꾸준히 발레 실력을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메달이 몇 개야? 스나이퍼예요? 그 메달이 아니 메달 한 저거 50개 안 돼요? 조준을 잘해도 수만 번 잘못 치면 빗나가잖아요. 그렇죠. 집중력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스포츠인데 이분은 근데 원래 무슨 뭐 군대 특수부대 출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전직 올림픽 국가대표. 남다른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사진 속의 할머니는 경이로운 사격 실력으로 100여 개 이상의 메달을 따내며 세계 최고령 명사수로 이름을 날리셨다. 찬드로 토마. 그런데 이 찬드로가 처음 사격을 시작한 때는 이를 바라보는 68세. 그전까지 자녀 6명에 손주 15명까지 대가족을 돌보느라 집안일에 바쁘셨던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 나이에 사격을 시작하기도 하는구나. 할 수 있는 많은 취미 생활이 있었을 텐데. 사격이 좋으셨나 보네. 그러니까요. 할머니 찬도로는 손녀를 마을 사격장에 데려다 줬다가요. 손녀가 장전을 어려워하길래 도와줬는데 처음 만져본 총은 찬드로의 손에 그야말로 착붙. 그냥 그까이 거면 대충 쐈더니만 한가운데 콕 박히더만 그냥. 찬드로의 남다른 사격 실력을 목격하고 깜짝 놀란 사격장의 코치님은요. 아니 이럴 수가. 할머니 정말 총 처음 쏴보신 거 맞아요? 할머니는 타고난 사수예요. 자, 이렇게 정식 훈련을 제한 뒤늦게 사격의 길에 들어선 찬드로는요. 평소에 집안일을 하시다가 틈틈이 돌을 던져서 병 맞추기 같은 놀이를 하면서 사격감을 유지했고요. 총을 잡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지역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 말도 안 돼. 이를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하게 소름 돋는 실력을 보여줬고요. 신이 내린 재능에 열정. 몇 번의 연습까지 더해지니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 누구보다 빠르게 기술을 습득한 찬드로는 나가는 대회마다 족족 메달을 싹쓸이. 인도를 뒤흔든 베테랑 명사수가 됐던 겁니다. 미치겠다.
아니 그날 손녀 따라 사육장 안 가셨으면은 음. 자기 총 쏘는 재능 있는 거 모르고 사셨겠네. 근데 진짜 늦은 나이는 없네. 안 하는 내가 있을 뿐이네 진짜. 나이 핑계를 대는 우리 한 기자님 같은 분들께 찬드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이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번엔 숨겨진 실력을 선보인 제야의 고수들, 현실판 굿윌 헌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을 발칵 뒤집은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대학 예배당 직원 조한 키아는 누군가의 피아노 연주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완전 클래식 CD 틀어놓은 수준이잖아.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연주를? 에이? 이 사람은? 마치 쇼팽이 살아온 듯한 천부적인 피아노 실력을 뽐낸 이는 교내 청소부 와. 알렉산더 푸다이지크였습니다. 우와. 야, 아니 공연장에 계셔야 될 분이 어. 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뭐 피아노 전공했는데 지금 알바로 뭐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건가? 근데 사실 알렉산더는 쇼팽의 고장 폴란드 출신으로 한때 피아노의 길을 걸었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당시 폴란드에 닥친 경제난으로 영국으로 건너왔고요. 이 피아노 건반 대신 빗자루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 예배당에 있던 피아노를 보고 잠시 접어들었던 재능이 꿈틀거렸는데요. 알렉산더는 예배당 관리자에게 허락을 구한 뒤 쉬는 시간에 잠깐씩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천재적인 연주 실력은 예배당 내 웹캠을 통해 고스란히 촬영됐고요. 그의 범상치 않은 실력을 본 직원 조아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학교 관계자들은 그가 마음껏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게 해줬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축제에서 공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선 공연 무대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러브콜이 그냥. 그리고 알렉산더는 미국 내 손꼽히는 자선단체이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클린턴 에이즈 재단의 자선 공연 무대에도 올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음악인으로서 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게 됐습니다. 숨은 재능이 대학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는 과정이 진짜 영화 굿윌 헌팅이랑 좀 비슷한데 근데 한바탕은 저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뭐 전혀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치. 썩힐 뻔했어요. 이번엔 수학계 현실판 굿윌 헌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중국 저장대학교. 이 수학계 권위자들이 모인 가운데 30대 남성 위젠춘이 수학계 초고난도 문제 카마이클 수를 척척 증명해냈습니다. 카마이클이요? 뭔데요? 이거 몰라요? 자, 카마이클 수란 1910년 수학자 카마이클이 발견한 일종의 유사 소수이고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n이 소수일 때 n과 서로 소인 모든 a에 대해서 n과 서로 소인 모든 a에 대해서 뭐 여기까지 알아들었는데 여기까지는 난 알아들었어요. 아 진짜? 네. 서로소가 뭐야 서로소? 서로서는 그 인수가 겹치지 않는 걸 말해요. 인수는 뭔데? 맞아요. 인수는 뭔데? 그것도 모르면 그냥 조용히 해. 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즉 100여 년간 카마이클 수를 증명한 수학자가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초초초초초초초초 고난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수학 문제의 새로운 풀이법을 발견한 위젠춘은요. 수학자도 전공자도 이과 출신도 아닌 평범한 택배 기사였습니다.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네. 이게 그냥 똑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이 개념을 어떻게 똑똑하다고 발명한 것도 아니고 이게 증명을 해낸 거잖아요. 자, 여러분 위젠춘은 영재도 아니었고요. 대학 역시 축산 관련 직업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 수학을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요. 수학은 제 친구예요. 숫자를 계산하면 마음도 편해지죠. 취미로 수학 문제를 풀 만큼 수학엔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진짜. 그리고 2006년 당시 이 경비원, 공장 근로자, 택배 기사 등 각종 직업을 전전하며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우연히 수학자들도 정복하지 못한 카마이클 수를 알게 되었는데요. 수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라고? 이거 내가 풀 수 있겠는데? 에이, 여기서 막혔네. 오전 배달만 끝내고 다시 풀어봐야겠어. 아, 정말 진짜 웃기다. 오전 배달 풀어봐야겠어. 배달만 없으면 바로 풀었지. 자, 위젠춘은 카마이클 수에 도전한 지 약 1년 만에
새로운 증명법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요. 와. 검증을 위해 수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저장대학교의 차이텐신 교수가 유전춘의 풀이법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봤고요. 우와. 그를 학교에 초대해 직접 증명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창의적인 해법입니다. 기존의 해법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후 유전춘은 전 세계에서 중국판 굿윌 헌팅으로 대화제, 수학 천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모모가 꽃피운 예술혼.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한 기자님이 또 어머님이 또 화가시기 때문에 네. 그죠. 그림에 대한 조예가 깊죠. 어떻습니까? 아, 이 그림은 색을 되게 강렬하게 쓰시는 분이네요. 지금 보면 저 노란색도 그렇고 초록색도 그렇고 채도가 다 높잖아요. 네네. 저렇게 센 색을 배합해서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이 그림을 본 허난성 미술협회 차오신린 부주임은요.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건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꽤 완성도가 높고 구도도 좋고 그죠? 나쁘지 않아요. 해바라기를 아주 잘 표현했는데 궁금합니다. 자,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미술계 극찬을 받은 이 천재 화가의 정체가 70세 나이에 처음 붓을 잡아온 할머니 창슈펑이라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야, 아까 할머니는 총을 잡았는데 이분은 붓을 잡으셨네. 그렇지. 시작을 이렇게 늦게 해도 정말 훌륭한 게 나오네요, 정말. 제야에 숨어있던 그림 고수 창슈펑의 재능이 어떻게 빛을 발했느냐. 중국 허난성 장자촌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던 창슈펑. 그녀는 다른 지방에 가본 적도 없고 미술 공부는커녕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자, 그러던 2003년 남편과 사별한 창슈펑은 생애 처음으로 아들을 따라 대도시인 광저우로 이사했는데요. 아유, 멀리 가셨네. 할머니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할머니는 시골에서 뭐 했어요? 아유, 여기 도시랑은 엄청 다르지.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창슈펑은 도시에서 나고 자란 손녀에게 농촌의 삶을 오직 말로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손녀를 위해 이른의 나이에 생전 처음으로 크레용을 든 할머니. 창슈펑은 꽃과 나무가 자라고 앞마당에 가축들이 뛰노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따뜻한 시골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눈이 좋지 않아 그림 한 점을 그리는데 일주일이 걸리기도 했지만요. 뒤늦게 그림의 매력에 빠진 창슈펑은 피곤함도 있고 한참이나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 저 그림들은 완전 동화 일러 같다. 사실 뭐 평생 농사만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죠? 뭐 이걸 그려본 적도 없으실 텐데. 근데 농사를 오히려 오래 지셨기 때문에 저런 식물들에 대한 표현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이해도가 높으니까.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창슈펑의 아들이 이 그림들을 SNS에 공개하자 그림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화풍이 마치 반고흐 같아요. 진짜 할머니가 그린 거 맞아요? 일명 반고흐 할머니라 불리며 대화제. 70세에 처음 붓을 들었던 창슈펑은 3년 뒤엔 홍콩에서 한 달간 전시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아니, 평생 농사만 짓다가 뒤늦게 아들 따라 도시로 이사를 했는데 아니 계속 시골에 계셨으면은 저런 재능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손녀한테 설명하려고. 예. 우리 농촌, 우리 집은 이런 데였어. 이거 설명하려고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진심이 담기고. 그 농촌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어떤 삶이 녹아있고 이 도시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래서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따뜻하죠. 네, 따뜻함을 주니까. 자, 만약 여러분에게 $100, 약 12만 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딩 수업을 받을 것이냐 묻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0요. 내가 코딩 이제 와서 배워서 뭐 합니까? 이제 와서 여태까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놓고 아니, 그런 오늘 얘기를 해요. 주제를 네? 그렇게 많이 하고서도 이제 와서는 얘기를 아유, 해요. 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본인도 아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모두에게 해요?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돈이나 챙기자. 100불 받아서 오 기자 전 기자랑 밥이나 먹을래요. 100불 받아서 오 기자 전 기자랑 밥이나 먹을래요. 오케이. 그건 좋아요. 이런 하지만 인생은 끝없는 배움이란 말이 있잖아요.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23세 패트릭 맥콘록은 자신과 함께 일할 코딩 능력자를 찾아 나섰는데요. 지금 현금으로 $100 받으실래요? 아님 저한테 코딩 과외 받으실래요? 뉴욕 거리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맥콘록. 그런데
초면인 그 남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노숙자였습니다. 어머. 오늘 주제가 스트리트 능력자잖아요. 정말 거리였던 겁니다. 스트리트에서 능력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노숙자면은 밥 사 먹을 이제 돈이 급하기 때문에 사실 백불을. 코딩 수업에 관심 안 가질 것 같은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코딩에 관심이 있는지 뭐 코딩이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37세 노숙자 레오 그랜드에겐 정말 황당한 제안이었는데요. 하지만 노숙자 그랜드는 콜, 현금 대신 코딩 수업을 택했습니다. 야, 진짜? 이거 되게 의외의 선택인데. 근데 어쨌든 저분 입장에서 코딩을 선택했다는 건 제2의 인생을 한번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나 봐요. 뭔가를 배워서. 근데 뭐 아무리 이래도 이게 당장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딩이 뭐 배워서 하루 이틀 만에 돈 벌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딩하는 분들도 많고. 아니, 이분 뭐 옛날에 뭐 개발에 그래도 뭐 발가락이라도 한번 담궈본 사람인 거 아니에요? 발가락이요.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노숙자 그랜드는 이전에도 코딩 관련 공부를 한 적이 전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그랜드는 매일 1시간 동안 맥컨록에게 코딩 수업을 받았고요. 공부한 걸 토대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니 앱 개발이 쉬운 줄 아나? 둘 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일부 사람들은 노숙자 그랜드가 코딩 수업을 포기하고 결국 중도 하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 노숙자 프로그래머 그랜드. 그리고 그 결과 그랜드는 코딩 공부를 한 지 넉 달 만에 카풀 앱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카풀? 난 저 그냥 프로그래밍커녕이고 저 구조를 짜지도 못할 것 같은데. 자, 심지어 이 앱은 카풀을 통해 절감한 이산화탄소량을 알 수 있는 친환경 앱이었는데요. 이 노숙자 그랜드 앱 개발 소식 듣고 다운받았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친환경 카풀 동참이요. 환경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멋져요. 직접 앱을 다운받겠다며 사람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아유, $100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저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는데. 그럼요. 아니 그 수많은 노숙자 가운데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았냐고. 이게 운명적으로 잘 만난 거죠. 진심이 통한 거지. 돈 대신 코딩 공부를 선택한 거리의 노숙자. 그야말로 진정한 스트리트의 능력자였습니다. (2020)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역도 종목 여자 49kg급에 출전한 미라바이 차노. 그녀는 인도 여자 역도 최초로 은메달을 차지하며 인도의 스포츠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직업이 작은 시골 마을의 기차 검표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사실 연습에만 집중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검표원으로 일하시면서 야, 이 역도의 기량을 어떻게 올리셨을지도 궁금하고. 뭐 그 역에서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들어버리겠네요. 들어서 다른 나라로 던져버리죠. 버스 네. 밖으로 이제 내동댕이 들어버리죠. 쳐지는 거죠. 사실 찬우는 어린 시절부터 역도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녀가 역도에 입문한 계기도 범상치 않았는데요. 찬우, 장작을 그만큼 들고도 안 무거워? 오빠야말로 괜찮아?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좀 들어줄까? 타고난 근수저였던 그녀는 12살 나이에 장작을 옮기다가 재능을 발견합니다. 이야. 저렇게 힘이 좋아서야. 찬우는 역도하면 딱이겠다. 같은 또래 남자애들도 못 드는 무거운 짐을 척척 들어 주변으로부터 수없이 역도 권유를 받았습니다. 체육은 네. 좀 어렸을 때부터 몸을 그거에 맞게 발전시킨 게 아니면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허, 장작 드는 걸 얼마나 무거운지 알죠? 그거? 타고난 게 있는 것 재능은 같아. 있나 보지만 네. 그래도 자, 이렇게 역도를 시작한 찬우. 편한 대중교통이 없는 시골이라 트럭 운전사들의 차를 얻어 타며 스포츠 아카데미를 다니며 연습을 하고 크고 작은 역도 대회에 출전하며 실력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생계로 인해 취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 그렇게 기차 검표원이 됐고요. 취직을 한 뒤에도 계속해서 역도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역도를 사랑했고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2016년 리우 세계 스포츠 대회에 도전까지 하게 됐는데요. 6위에 머물며 입상에 실패. 하지만 그녀는 다음 대회에서는 꼭 메달을 따겠어요. 메달리스트의 꿈을 버리지 못했고요. 검표원이라는 일과 역도 연습을 병행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결과 2020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당당하게 은메달을 차지. 그동안 동메달이 최고 성적이었던 인도 여자 역도의 역사를 새로 써버렸습니다.
아니 운동만 집중해서 해도 메달 따는 게 쉽지 않은데 검표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렇죠. 그렇게 나왔는데 메달을 받았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뭐 근육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관리하면서 그렇게 해도 메달 따기 힘든데 거기에 맞게 훈련하잖아요. 맞게 근육에 먹어요. 맞게. 또 먹는 거를 시간 그렇지. 재고 양 재고 해서 먹는다고. 식단부터 모든 걸 다 해도 힘든 건데 저거를 찬우의 수상에 인도 철도부 장관은요. 찬우의 수상은 인도 철도의 경사입니다. 상금은 물론 승진도 약속하겠습니다. 라며 찬우에게 약 3억 1천만 원의 포상금과 승진 계획을 발표합니다. 영웅이다. 영웅이죠. 찬우의 고향인 마니푸르 주정부 또한 상금 약 1억 5,500만 원의 경찰 고위직 간부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찬우는 근수저 재능 덕분에 새로운 인생 역전의 신화를 그렸습니다. 철도청하고 경찰청하고 싸우겠는데요? 서로 데려가겠다고? 이 정도면 스카우트 전쟁이네요. 그러니까. 2014년 캐나다 에드먼턴시의 윈스턴 처칠 광장. 맑은 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춘 채 아름다운 생율에 빠져드는데요. 뭐 누초청에서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의 주인공은 라이언 아켄드라는 남성인데요. 그런데 그의 정체는 사실 유명 피아니스트가 아닌 20년 넘게 길거리 생활을 한 노숙자였습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아켄드는 정식으로 피아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가 연주했던 곡 아름다운 이 비기닝이라는 곡이 아켄드의 순수 자작곡이란 겁니다. 작곡도 했다고? 작곡이에요. 아, 노래 선율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환생인데? 뭐만 설명이 안 되면 자꾸 환생 얘기를 하시는 쇼핑인데. 요새 웹소설 봐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이세계물 봐요 자꾸? 제가 했던 찬우는 했잖아요. 역도를 하다가 말았다는 건. 근데 교육도 안 받고 어떻게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냐고요. 20년 넘게 노숙한 사람. 이건 환생이지. 자, 어릴 적부터 위탁 가정에서 자란 아켄드는 8살 때 지하실에서 우연히 피아노를 발견.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나지?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는 피아노와의 만남은 마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비록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아켄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홀로 피아노를 찾았고요. 마음 가는 대로 건반을 누르며 피아노를 독학했습니다. 야, 마음대로 손 가는 대로 누르며 독학을 했대. 뭐 다른 클래식 악기 다 마찬가지지만 피아노는 네, 이 손가락 쓰는 법을 되게 오랫동안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거 진짜 배우지 않고는 정말 힘든데. 저도 손가락이 짧아서 바이엘 학원에서 끝냈거든요. 체르니 가니까 손가락에 쥐가 나더라고요. 근데 자작곡이 너무 충격이란 말이에요. 네, 성인이 된 아켄드는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고 오랫동안 길거리를 전전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노숙 생활 중에도 피아노에 대한 그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켄드는 거리의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귀로 익히고 교회나 병원, 광장 등에 설치된 낡은 피아노를 연주하며 실력을 키웠는데요. 그리고 2014년 우연히 길거리에서 아켄드 연주를 듣고 감격한 한 시민이 영상을 촬영해 공개. 또 안 찍었으면 안 알려줄 뻔했구나. 어머. 또 곡이 약간 변화가 있어요. 아, 이 노래가 좋잖아요. 다 떠나서. 그러니까 사연을 떠나서 노래가 좋지 않았어요? 음악이 좋네요. 그죠? 자, 노숙자 아켄드의 남루한 행색과 상반되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많은 사람이 감동하면서요. 아켄드의 연주 영상은 일주일 만에 250만 뷰를 돌파. 사람들은 그를 피아노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켄드의 생활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의 후원과 응원이 이어진 끝에 아켄드는 안락한 집과 피아노를 선물 받게 됐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2018년 3월 아켄드는 과거 길거리 생활로 얻은 질병에 아, 합병증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빨리 저 재능을 누군가가 알아줬다면 좀 더 많은 음악을 우리에게 남겨줬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엄청난 뮤지션이 됐을 것 같아요. 결말이 좀 슬프긴 하죠. 콘크리트 틈새에서 잡초가 자라고 꽃이 피듯이 작은
틈에서 희망을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최강자들,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 19일 공개합니다. 자, 누가 1점을 선취점으로. 네, 가장 약한 남자죠. 그렇지! 약한 남자라고 하더니 바로 가져가네. 남성 호르몬이 제일 약했죠. 약해졌네. 악력도 약했고요. 네.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네. 봐봐. 아니야, 자, 다시 한 에이, 뭐야! 에이. 번. 아니야, 미끌렸어. 넘어가지 마세요. 자,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기자님도 혹시 여기 기억하시나요? 이거 그 중국 아니었나요? 화산이었나? 여기가, 여기 제가 소개했던 데 아니에요? 옛날에? 근데 오상진 기자가 촬영 갔다가 뭐 벌벌 떨었다는 거기. 저도 직접 이제 다녀온 곳입니다. 그래, 그래요? 그 얘기 했었잖아. 네, 네. 자, 방금 보신 곳은 중국 화산의 장공잔도. 장공잔도. 자, 원나라 때부터 수송자들이 오가던 길인데요. 약 1,600m 높이에 난간도 없고 폭도 약 30cm에 불과한 좁은 나무 판자뿐입니다. 미쳤나 봐. 자칫 발을 잘못 디디었다가는 천길 안에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뭐 강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거 인정. 하지만 제가 소개한 데를 또 하면 어떡합니까? 돌려막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이렇게 취재를 건성건성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좀 더. 안 들어. 좀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싫어. 뭐 하는 거야? 내가 했던 거. 그럼 그만할게요. 오케이. 자, 다음 순위 가보겠습니다. 1점 반납해. 아니, 좀 더 들어보세요. 또 반납하래. 잔인해 진짜. 어렵다 좀 이걸 왜 반납해요? 나한테 줘, 빨리. 내가 좀 했던 들어보세요. 진짜 진정 좀 하시고요. 그래요? 자, 그냥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이 아찔한 절벽길. 한 번쯤 눈 딱 감고 체험하기도 쉽지 않은 이 장공잔도를 눈이 한가득 쌓인 이 겨울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건너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근데 저는 안 해요. 저는 이거 일단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역시 자본주의. 아니, 근데 그 어떤 보상이 없으면 그걸 누가 합니까? 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이곳을 걷는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눈이 쌓이는구나. 저 눈을 누가 털어야 되는구나. 눈 터는 사람이구나. 야, 이거 황당하다. 아니, 이게 황당하다 진짜. 이게 가능한 게 제가 1월 1일 날 한라산 백록담 갔다 왔거든요. 거기를 끝까지 올라가서 눈을 치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분이잖아. 저거 눈 안 치우면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중국 일부 언론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소개하기도 한 장공잔도의 청소부입니다. 워낙 위험한 탓에 30세 미만의 건장한 성인만 채용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담당하는 청소부는 단 4명.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자그마치 영하 20도, 이 뼈를 파고드는 추운 날씨에도 거센 눈발과 맞서 싸우며 110m에 달하는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절벽길을 2시간 이상 청소, 삽으로 얼음을 깨, 또 빗자루로 눈을 치우고 나무 판자 위에 소금을 뿌리는 이 제설 작업까지. 이 직업이야말로 강한 자가 아니면 결코 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얘기 듣는데 또 황당해서 소금을 뿌려요? 그러면 소금도 짊어지고 저길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4명의 청소부 중 1명인 장 씨는 익숙해져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30세가 되면 관둬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오 기자처럼 우리 자전거 마니아 중에서도 남다른 강철 체력의 소유자들은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어 할 만한 대회 2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근데 주제가 제가 나갈 만한 대회인지 걱정이시면 됩니다. 아니요, 이거는 뭐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바로 어디냐고 물어볼 겁니다. 궁금한데 두렵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대회는요, 인내심과 지구력 만렙 강한 자들만 도전한다는 극강의 산악자전거 마라톤 대회입니다. 평지잖아. 저게 뭘 평지야? 에이, 저 뭐 흙먼지. 오, 저 가시 봐. 다시 피하면 물도 지나야 돼. 물 먹으면 되고. 야, 이거 되게 야, 장난 아닌데요? 할 수 있어. 아니, 저 정도 길이면 오토바이로 가도 쉬운 길이 아닌데. 아유, 오토바이는 또 맛이 안 납니다. 예. 야, 이 정도 하잖아요. 2004년 남아공에서 처음 개최된 이 대회는 코스 길이만 약 660km. 무려 7개의 스테이지를 통과해야 하는데
코스 난이도도 최상급입니다. 오르막 구간만 약 17,000m에 이르는 데다가 먼지 자욱한 거친 자갈길은 물론 거친 숲을 가로지르고 깊은 계곡을 지나 장엄한 산맥을 횡단하는데요. 정말. 뜨거운 남아공의 태양 아래 험난하기로 악명 높은 위험천만한 지형들을 자전거 안으로 8일 만에 완주해야 성공합니다. 워낙 코스가 위험하다 보니 반드시 2인 1조로만 대회 참가가 가능하고요. 팀은 항상 2분 이내 거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 기자님이 같이 가야겠네요, 저. 아, 한 기자가 가야죠. 저 정도면 거의 100km? 90km 하루에? 이 정도를 한 7일, 8일을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 부산 거리를 넘어선 거죠. 서울 부산은 400km, 400 좀 네. 더 되나? 뭐 그럴걸요? 450 정도 되니까 그걸 넘어서지. 660이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고속도로 평지만 달리는 그런 구간이 많은 대회가 대부분인데 네네. 이거는 아까 뭐 수직 오르막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은 취미로 하는 사람 못 가. 뭔 소리야. 우리 셋 중에 제일 가능성 높지. 자, 이 대회는 험난한 코스로 악명이 높지만 장엄한 산맥과 맑은 계곡, 장관을 이루는 해안선 등 남아공 천혜의 대자연을 누비는 것 또한 대회에 참가한 강한 자들만의 특권. 극한의 힘듦을 겪으면서도 동시에 자연의 경이로운 광경을 감상하는 맵단의 매력 덕분에 세계 산악 자전거인들의 도전 정신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요, 코스가 아주 짧아요. 예, 코스가 짧습니다. 2.4km밖에 안 되니까요. 아, 순식간에 끝나겠네. 2.4면은 뭐 네. 그냥 눈 하나 깜짝하면 가는 거 아니야? 제가 매일 수영으로도 2km는 나가니까. 그렇지. 660보다 2.4가 낫잖아요. 그치, 그건 660보다 그래요. 큰일 났지. 자, 어떤 코스인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내리막이에요? 얼마나 재밌어? 아니 저걸 나보고 하라고? 근데 저걸 어떻게 저걸 찾아가? 뭘 찾아가? 사람들 헬멧을 아, 사람이 있는데 저걸 쳐보면 어떡해? 뭘 어떻게 못 찾진 않겠다. 브레이크 들인다니까? 아, 이거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저 옆에 사람들은 무슨 깡으로 저걸 보고 있어? 난 저기서 보는 것도 못 하겠다. 자, 방금 보신 영상은요, 세계 최고의 실력은 물론 강철 심장까지 갖춘 자전거 탑 오브 마니아들이 도전하는 자전거 활강대회입니다. 활강이란 말이 너무 좋지 않아? 오르는 것보다 활강이 낫잖아. 아, 저거 진짜 강심장 대회다. 칠레 항구 도시 발파라이소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좁고 비탈진 발파라이소의 지형을 그대로 활용, 민가 사이사이를 헤집고 내리막 계단을 달리고 지붕을 나르며 아찔한 스릴을 즐기는 대회입니다. 내리막이 약 2.4km에 계단만 총 1,605개입니다. 선수들은 세상에서 가장 긴 이 내리막 코스를 아주 스피드하게 달려서 2분대 돌파. 장난 아니게 위험해. 자, 지구상에서는 보기 힘든 스피드는 물론 이것은 대회인 것이고 보기만 해도 아찔한 선수들의 액션까지 더해져 대회가 열리는 매년 여름이면 수천 명의 관중이 발파라이소로 몰린다고 합니다. 와 장난 아니다. 여기 내려오는데 2분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2분 동안 정말 초강력 집중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딱 0.1초만 집중력이 엇나가도 아니 저는 6시간 키로 이제 잡고 갈게요. 아, 브레이크 꽉 잡고. 네, 저는 그냥 6시간으로 갈게요. 그렇지! 몇 개를 했는데 이제 8점이야. 초반에 너무 달리네. 201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펼치던 노르웨이의 특수부대, 이 FSK는 고도로 훈련된 병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 부대를 창설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이 심하고 네,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거기가 지형이 그리고 아주 험난하대요. 그래서 누가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니 근데 특수부대원 중에서 이제 월등한 대원을 뽑아서 소수 정예 부대를 만드는 건가요? 그럼 진짜 셀 것 같은데. 자, 이 부대는요, 일단 훈련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요. 2014년 창설 당시 317명이 입대를 지원했지만 1년 뒤 훈련을 마치고 남은 자는 불과 13명. 와. 13명이 뭐 한 3%, 4% 되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은 곳이었습니다. 극악의 훈련을 거쳐 선별된 이 특수부대의 정체는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특수부대. 일명 사냥분대입니다. 사냥부대?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처음 들어봤네.
근데 뭐 여성 부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왜 하필 여성으로만 또 이렇게 이루어진 부대를 만든 거죠? 전쟁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여성, 어린이와 교류할 수 있는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남성 군인이 여성과 대화를 할 수 없어서요. 현지 여성들로부터 작전 수행이 필수적인 첩보를 입수하는 역할 등 작전상 고도로 훈련된 여성 군인의 필요성을 느꼈다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전쟁터. 사냥부대 대원들은 그저 성별이 여성일 뿐 다른 특수부대와 다름없는 강한 군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겨울이면 무려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는 북극의 툰드라. 살갗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이곳에서 사냥분대 지원자들은 무려 22kg 군장을 메고 행진.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지겨워. 와. 영하 50도요? 군대에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기억 중 하나가 행군 아닙니까? 행군이죠. 행군이죠, 행군. 발도 힘들어, 어깨도 힘들어, 머리도 힘들어, 목도 아파. 맞아, 감각이 없잖아. 행군이죠, 진짜. 근데 여긴 더 심하죠.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 24시간 대비하기 위해 며칠 동안 잠을 전혀 자지 않는 무수면 훈련, 적진의 침투에 대테러 작전을 펼치기 위한 수백 미터 고공 낙하 훈련 등 저렇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반격을 해야 되는구나. 네. 무려 1년 동안의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만 사냥 군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투입되면 그때부터 남성이고 여성이고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전사지, 전사. 사냥 군대 대원들은요. 제 한계를 시험하고 싶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도전하는 인간의 한계. 이번엔 여러분을 깊은 바닷속 심연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뭐야, 장비 없이 가요? 프리다이빙?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있는지 보세요. 저 봐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죠? 자, 방금 보신 영상은 공기통 하나 없이 숨을 참으며 깊은 바닷속을 잠수하는 수중 스포츠 프리다이빙입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고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심해. 바닷속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건 오직 내 심장 소리와 한기뿐.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단 한숨의 공기도 허락되지 않기에 고도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극한의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몇 미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공기통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빙과는 완전 다른 종목인 것 같은데. 다르죠. 숨을 참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거고 그리고 수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 정도 음. 참아야지만 저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이 프리다이빙이 얼마나 극한인지 간접 체험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누가 숨을 더 얼마나 오래 참는지 내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타이머 있죠? 그래요? 네. 각자 기록해 주세요. 승리!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오상징자 37초, 한국징자 1분 10초, 전현무기자 1분 12초였는데요. 한 국제다이빙협회 공식 기록에 의하면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무려 11분 35초 동안 버틴 선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깊은 물속으로 내려갈수록 온몸을 짓누르는 이 엄청난 수압 때문에 보통 스쿠버 다이빙은 공기통을 메거든. 일반적으로 제한 수심이 약 40m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프리다이버 선수는요, 무려 300m 깊이의 심해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두통, 이명, 관절 통증과 함께 눈앞이 깜깜해지는 시각장애가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급기야 산소 부족으로 뇌까지 손상, 갑자기 의식을 잃는 일명 블랙아웃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프리다이버들은 나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정예 첩보부대 인질 구출 작전. 이번에 소개할 강한자들은요. 특수정찰, 대테러 진압, 인질 구출까지 특수 임무 수행과 첩보에도 능한 이스라엘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렛 메트칼입니다. 1957년에 창설된 사이렛 메트칼은 초창기만 해도 존재 자체가 극비. 198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사이렌 메트칼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아닙니다. 먼저 6일간의 가벼운 테스트를 거쳐 낙하산 훈련만 4개월, 보병 훈련 2개월, 대테러 훈련 5주를 포함해 무려 20개월 동안 죽어라 훈련 받고요. 이 과정에서 사격, 무기 다루기, 장거리 항해술, 특공무술, 전술훈련까지 섭렵. 그리고 마지막 나흘 동안 120km의 험한 산길을 오르는 일명 베레 행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훈련 과정 내내 의사와 심리학자들의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에서 살아남은 강한 자만이 최정예 부대 사이렌 메트칼의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훈련 과정이 20개월인 거는 거의 2년 동안 2년 가까이 훈련만 받는 훈련을 받아야 시작이잖아요, 저 사람들. 이게 이제 시작이죠. 훈련만 20개월이니까요. 야, 정말 안 하는 훈련이 없네. 그것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이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렌 메트칼이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1976년 6월 이스라엘 공항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여객기가 팔레스타인과 독일의 테러범들에게 납치.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이동한 테러범들은 이스라엘 등 5개 나라에서 테러범으로 투옥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약 250명의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는데요. 이에 사이렌 메트칼이 비밀리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 거리만 약 4,000km인데다 우간다는 당시에 이스라엘과 단교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사이렌 메트칼은 일명 엔테베 작전에 돌입,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도록 20m로 저공 비행하며 은밀히 착륙해서요. 이후 우간다군으로 위장해 공항에 진입했는데요. 신속한 행동력과 결단으로 전광석화처럼 테러범들을 제압, 대부분의 인질을 구하면서 비행기 착륙부터 테러범 소탕까지 단 90분 만에 임무 완수. 20세기 최다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정확히 스마트하네. 고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기술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인질들을 구출한 거네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백전백승, 무패 신화의 주인공. 이번에 소개해드릴 강한 자들은 1,800건 이상의 작전 투입, 600여 명의 인질 구출에 성공. 이 부대가 투입됐다는 건 그 작전은 성공한다는 이야기. 1973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투입된 작전 중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백전백승의 최정예 부대이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대테러 부대 중 하나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 헌병 특수부대 지젠느입니다. 반백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야, 이거는 뭐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제일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천하무적이네. 네. 지원자 중에 약 7%만이 선발될 정도로 엄격한 과정을 거쳐 뽑힌 요원들의 주요 임무는 인질 구출 작전으로요. 1994년 프랑스 국적기 납치 사건 당시 4명의 납치범을 제압하고 투입된 지 단 17분 만에 살아있던 229명 탑승자 전원 구출에 성공. 17분 만에? 17분 만에. 정광석화다. 와.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모든 대원들이 그냥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발생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로 움직인 거지. 5년 이상의 군 경력자 중에 체력, 지적 능력, 심리 테스트 등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요원들은 약 1년 동안 저격술, 고공 낙하, 폭발물 처리, 화기 조작술 등을 철저하게 익히는데요. 그중에서도 테러범을 쫓는 부대답게 무려 하루에 300탄의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 특화된 저격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부대가 아니라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저 대원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명감도 있고. 이 지젠느는 내 생명을 다 바쳐 타인을 구조한다라는 모토로 연평균 약 60여 차례 출동하는데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 및 인질 사건에 대비해 400명으로 이루어진 4개 타격대 중에 1개는 24시간 출동 대기.
지젠느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는 건 테러범들의 흉악 범죄가 매번 실패로 끝났다는 말이기도 할 텐데요. 테러범 파수꾼 지젠느의 그런 명성이 부디 무너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세계 강한 자들의 전신 SAS. 이번엔 앞서 소개한 이스라엘의 사이렌 메트카를 비롯해 전 세계 특수부대들은 이 부대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 있는 원조 특수부대를 취재해왔습니다. 바로 Who Dares Win,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영국 육군 공수특전단 SAS입니다. 1941년에 창설된 SAS는 적의 후방에 낙하산으로 침투하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1990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간전 등에 투입돼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요. 특히 1980년엔 런던에서 벌어진 주 영국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을 단 11분 만에 제압한 이 림로드 작전을 계기로 전 세계 대테러 작전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근데 SAS 되기도 진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프랑스도 보긴 했습니다만 진짜 강한 자들만 모였을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훈련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약 200명의 군인은 웨일즈에 위치한 브래콘 비콘스로 이동. 도착하면 해발 886m의 악명 높은 산봉우리 페이판을 약 30kg의 군장을 메고 행군해야 하고요. 페이판 등정이 끝나면 잠시 쉴 틈도 없이 이번엔 약 64km의 트레킹 코스를 나 홀로 나침반과 지도에 의지한 채 24시간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탈락한 사람 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뭐 저기서 탈락이에요, 다. 우린 갈 생각이 없어요. 예. 이번엔 정글입니다. 대박. 그것도 평균 온도 30도, 습도 97%인 말레이시아나 벨리즈의 정글에서 무려 6주간 4인 1조로 정글 생존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자, 이제부터 대답할 수 없습니다. 로 대답한다, 알겠나? S 생존, E 회피, R 저항, E 탈출. 이 시어 훈련의 일종인 ENE, 즉 회피 및 탈출 훈련을 일주일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쉽게 말해서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경우를 대비하는 실전 모의 훈련인데, 예를 들면 가상의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납치하고 감금하고 실제와 흡사한 강도의 유도 신문과 욕설과 협박을 반복합니다. 이때 병사들은 자신의 이름, 직급, 군 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로만 대답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훈련을 통과하면 당신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SAS 대원으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가 SAS 출신입니다. 그래서 생존왕이 되셨나 봐요. 그러네. 그러니까 막 먹을 거 없을 때 알아서 찾아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실전 훈련을 통해 길러진 게 아닌가 싶어요. 험난하고 거칠고 위험한 SAS 훈련을 보고 걱정하는 두 기자님 같은 분들에게 전직 SAS 교관은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SAS에 지원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전 안 갈게요. 편견을 극복한 인간 승리 19, 10위 공개합니다. 모모로 그림 그리는 놀이. 2000년 일본. 정년 퇴직을 한 60대 남성 호리우치 다츠오는 하루하루가 무료해서 새로운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려는 타츠오가 집어든 건 붓이 아닌 컴퓨터 마우스. 타츠오는 컴퓨터에서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 엑셀을 켰습니다. 아니 뭐 그냥 그림판이나 일러스트 같은 걸 켜야 그릴 수 있지 않아요? 다운받았는데 잘못 다운받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엑셀을 원래 잘하시던 분이에요? 어허, 아닙니다. 사실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타츠오는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이 엑셀로 작업하던 모습을 어깨 너머로만 봤을 뿐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림조차 제대로 그려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라고 컴퓨터 엑셀 못하는 법 있어? 배우면 다 잘할 수 있다고. 망설이지 않고 엑셀을 배워나간 타츠오. 풀과 꽃, 산이나 나무 등을 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헐. 그렇게 타츠오가 완성해낸 그림들. 놀라지 마세요. 이게 모두 엑셀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판 치워도 되겠다. 이걸 어떻게 엑셀로 해? 이게 엑셀로 나온다고? 엑셀 사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더 날개를 다르실 수 있는 분이 아, 그냥 그림판으로 돌아오셔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림판으로 네. 오시면 제가 볼 때는 바스키아 나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엑셀이라고 하고 보면 너무 대단한 거지.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엑셀이기 때문에 더 위대한 거죠. 더 위대한 거지. 타초가 엑셀로 그림을 그리기 취미를 가진 지가 6년이 지난 2006년. 당시 일본 전역에서 엑셀로 그린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엑셀아트 콘테스트가 열렸고요. 이런 콘테스트가 있다고? 자신이 그린 작품을 출품한 타초는 마치 실물을 보는 듯한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아 무려 1위에 등극합니다. 엄마. 그 후로도 타초는 꾸준히 엑셀 그림 그리기에 전념. 2016년에는 한 IT 기업이 주최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지역 시민회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엑셀화 강좌를 하는 등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황혼의 나이에 엑셀의 미켈란젤로라는 별명을 얻은 타초. 이젠 엑셀 화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사 최초의 모모 엔지니어.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우주로 간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숱한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달 착륙에 성공. 나사 직원들이 환호할 때 뒤에서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었으니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에 기여한 나사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엔지니어 메리 잭슨입니다. 1951년 학창시절부터 수학과 물리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메리 잭슨은 대학 졸업 후 나사의 전신인 국립항공자문위원회에서 계산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임시직에 머물러야 했고 화장실도 따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국립항공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용품 쓰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고요. 회의조차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점심 식사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음식을 들고 책상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으로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사람으로 같은 사람으로 안 안 본 거예요. 그런데 메리 잭슨의 재능을 알아본 초음속 압력 터널 엔지니어 카지미에 씨 차르네키는요. 오히려 그녀를 격려. 대학원 수준의 공학 수업까지 듣게 하며 엔지니어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도왔습니다. 에휴. 하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공학 수업을 듣는 것조차 시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요. 그마저도 야간반으로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허가를 받아? 허가 받으면 또 가갖고 막 왜 배우냐, 네가 이걸 배워서 뭐 하냐 이런 별별 질문들에 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해는 하냐? 결국 메리 잭슨은 1958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최초로 엔지니어가 됐는데요. 이후에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우주로 비행사를 보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폴로 11호인 것이죠. 메리 잭슨의 이야기는요, 2016년 영화 히든 피겨스로 제작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2020년 나사는 그녀의 공로를 기려 워싱턴 DC 본부 건물의 명칭을 그녀의 이름으로 따서 메리 W 잭슨 헤드쿼터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서야 인정받았지만 좀 늦긴 했어요. 그죠? 그래도 정말 큰 공을 인정받았으니 다행입니다. 진짜. 1985년 은퇴할 때까지 34년 동안 나사에 몸담았던 메리 잭슨. 그녀는 미국 사회에서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여성을 위해 특히 공학과 기술 분야에서 장벽을 허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영화 히든 피겨스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백인 남자였어도 엔지니어의 꿈을 꾸었겠나?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꿈꿀 필요도 없었겠죠. 이미 되었을 테니. 모모 최초 미 해군 해상 구조요. 자, 이번 특종은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특전사인가? 그래 보이는데요? 군기가 아주 바짝 들어있죠? 뭔가 체력 훈련이 어마어마한데요. 해병대? 이건 구조인데? 제가 적십자 수상안전 요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허. 저거는 바다에서 사람 구조할 때 하는 건데.
수상한 좀 요원이다. 어쨌든 뭐 근육들이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요, 미 해군 교육훈련사령부 NETC 소속 특수구조요원을 선발하는 항공구조수영학교 ARSS의 훈련 과정 중 극히 일부의 장면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 근력과 지구력 훈련은 물론 응급 환자 구조, 심폐소생술, 낙하산 분리, 수색 및 전술훈련, 헬리콥터 훈련 등등등 극강의 난도를 자랑하는 신체 단련 및 전략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게 또 어찌나 혹독한지 2007년 행해진 ARSS 훈련에는 총 100명 이상의 해군 교육생이 참가했지만 모든 관문을 통과한 해군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요, 2007년 합격자 중 모두를 놀라게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일한 여성 합격자, 한국계 여성 순자 타이렐이 그 주인공입니다. 남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미 해군 해상구조 특수요원의 여군으로서는 8번째,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선발된 건데요. 아유. 아무래도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남자가 좀 유리하잖아요. 근데 남자들 다 제치고 통과한 거 아니에요?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좀 놀랍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다른 기준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남녀 구분 없습니다. 해당 훈련은 여자 또한 남자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받는 것은 물론 어떠한 특혜도 없었습니다. 자, 타이렐이 지옥 훈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생존해서 최정의 요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에이, 여자가 우리랑 똑같은 훈련 버틴다고? 얼마 안 가 나가 떨어지겠지. 뭣도 모르고 도전했네, 그냥. 자신이 실패했을 때 받을 차별적인 시선이 싫어서 이걸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겁니다. There's no failing option for me. I just do it because I want to do it, and that's it. 저스트 요즘에. 저분은 진짜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이었을 텐데. 수많은 편견의 시선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타이렐.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몸으로 장벽을 뛰어넘다. 오 기자님 농구 좋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농구 경기장 있는 골대 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한 3m 정도 돼요. 3m 언저리 된다? 대략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링까지의 거리는 대략 3m입니다. 이 높은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 유리한 조건이 바로 큰 키. 아하. 그래서 대체로 농구는 키가 커야 잘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키 큰 놈엔 장사가 없어. 그래. 농구는. 왜 다 농구 선수들이 다 크겠어. 그쵸. 이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불락당하잖아. 그런데 키가 130cm인 사람이 농구에 도전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매우 불리할 것 같습니다. 130cm면 팔 길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리치도 짧고. 패스하기도 불리하고 뭐 하나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장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그 농구에 130cm의 작은 키로 도전! 불가능의 도전에 꿈을 이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마니 스완슨. 보시죠. 성인의 키인데 130? 성인입니다. 성인인데? 네, 아, 중학생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닙니다. 아, 길거리 농구. 미국에는 저런 문화가 있잖아요. 아, 잘한다. 우와, 크로스오버. 플로터에서 플로터. 근데 슛의 정확도가 높네. 방금 슬램덩크에 그 나오는 플로터. 근데 어쨌든 지금이야 와와하지만 저걸 처음 시작하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대단하네요. 키 130cm에 몸무게 50kg도 채 되지 않는 스완스는 선천적인 외소증입니다. 초등학생과 비슷한 신장을 가졌지만 2m가 넘는 상대 선수를 가볍게 제쳐 현란한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농구공을 골대에 골인시키는 그야말로 농구 천재였습니다. 이처럼 작은 키의 스완슨이 농구를 하기까지 세간의 편견과 벽은 너무도 높았는데요. 그렇게 작은 키로 어떻게 농구 선수가 된다는 거야? 너는 절대 NBA 진출 못해. 하지만 그런 따가운 시선들은 스완슨을 막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넌 단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을 뿐이야. 다른 아이들과 너는 전혀 다르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보통 체격의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을 대하며 아들의 꿈을 열렬히 지지해준 스완슨의 엄마 덕분에 스완슨은 농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코트 위에서 뛸 수 있었는데요.
용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한 끝에 작은 키라는 핸디캡을 실력으로 커버.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농구 선수로 활약했고요. 길거리 농구 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스완스는 미국의 유명 퍼포먼스 농구단인 할렘 글로브트 로터스에 합류.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농구 선수라는 꿈을 실현해낸 그는 이 순간만을 꿈꿨어요. 제가 이곳에 합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치 신데렐라 얘기 같아요.